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1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2025년도 두 번째 석학 커리어스 디시전 강연이고 수학 분야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회관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종혜 교수님께서 과학자로서 걸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강연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종혜 교수님은 대수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대수기하학은 기하학 중에서도 다항방정식으로 정의되는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여기 주요 경력이 나와 계신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학 발전의 1990년에 SRC인 서울대 대역 해석학 연구센터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991년도에 그때 전국의 유능한 젊은 수학자들을 연구원으로 발탁하였는데 금 교수님은 대수기하학 중에서도 곡면론, 곡선론하고 곡면론이 큰 분야인데 곡면론을 이끌어 그 수학계의 20년 난제인 K3 곡면이라는 4차원 도형에 관한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가는 저널인 Annals of Mathematics에도 논문을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고등과학원 원장, 대한수학회장은 연임을 하시면서 수학 분야의 학문적 토대 마련, 후학 양성, 학문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금 교수님은 보통 수학자와는 달리 수학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어 과학계에서 수학계의 위상을 드높인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부터 제일 중요한 게 국제수학연맹은 집행위원회라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소개가 여기 있는데 금종혜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와 저수지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낚시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지만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군산 바닷가죠? 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의 권유로 자연계로 입학하였고 대학 2학년 때 수학과로 진학하였고 1학년 수학 시험을 전부 만점을 받아 캘큘러스 500점이란 별명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한번 연구에 몰입하실 때는 말씀도 없으시고 친구도 안 만나시고 좋아하는 운동도 안 하셔서 부인께서 아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 술은 잘 드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한국 수학이 걸어온 길과 세계 속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생생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정혜입니다. 너무 선생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수학 분야에서 발표하신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제가 처음이군요. 죄송합니다. 김도환 선생님, 김명환 선생님도 여기 원로 선생님들 계신데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제 선생님들 강연도 한번 듣고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제목을 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아서 이 또한 송구스럽습니다. 원래 이런 강연을 좀 개인적인 강연하는 건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긴 한데 이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의 취지에 맞게 하여튼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수학 강의는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스테이트먼트를 진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증명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 강연 내용은 화려한 사진은 없고 저희들 주로 사람들의 사진이 조금 있고요.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수학자의 길, 제 전공인 대수기하학의 연구, 한국 수학의 성취와 미래,
그리고 재원, 이 정책 재원은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예, 제 소개는 이미 아까 제가 76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 그 정부에서 예비역 사관 후보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석사 들어갈 때 석사를 받으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대하는 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제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혜택을 받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한 250명을 뽑았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고 졸업한 다음에 추가로 한 250명을 더 뽑았습니다. 76학번들 중에는 이 예비역 사관 후보가 1, 2와 2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으로 유학을 갔고 유타 대학에서 3년 동안 이제 수학에서는 포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티칭을 하면서 하는 전임 강사를 했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기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가 제 형제가 사남매인데 위로 형님은 어머니 친정인 처다들이라고 친정인 영주에 가서 낳으셨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셨던 원주에서 저를 낳고 제 동생 둘은 군산 출신들입니다. 제 동생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다 본적지가 다 출생지도 다르고 어머니는 경상도, 아버지는 강원도, 제가 강원도. 이제 제가 2살 때부터 군산서 살았는데 제가 살던 데가 그 소위 째보선창 바로 옆에 이 금강하구의 남쪽에 군산이 있고 북쪽에 장항이 서천이 있는데 그 금강하구 쪽에 또 옆에 셋강이 꼭 쪽 째져서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풍랑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고깃배들이 거기에 정박을 많이 했었고 선창이 크게 번창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군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물고기하고 관련된 직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 째보선창을 다 메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아쉽게도 그 째보선창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물이 나간 다음에 뻘에 나가서 이제 그 웅덩이 같은 거에 뭐 망둥어도 있고 뭐 장어도 있고 뭐 이런 걸 잡고 그다음에 또 군산 주변에 저수지가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서 그 민물 낚시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돈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때는 게임박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갈 만한 데는 같이 어울려서 이런 데 놀러 가서 한 서너 시간 놀다가 이제 집에 가고 하는 게 근데 놀기만 하지는 않았고 이제 가끔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은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제가 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좀 졸업할 때쯤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전주 쪽으로 갔는데요. 전주에 제가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분도 공고를 졸업하셨는데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근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박사학위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수학 선생님이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수학자라는 직업도 괜찮다.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내가 수학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었습니다. 공대 쪽으로 가서 뭐 전자과나 물리과를 가볼까. 저희는 자연계 이공계라 그래서 공과대학하고 그 자연대에서 바이올로지 쪽만 뺀 그걸 묶어서 한 800여 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쪽은 이제 그 약대랑 묶어서 생약대라고 따로 뽑았고. 그래서 오히려 계열봉료집이 그 제가 좀 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걸 좀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었던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끝날 때쯤 돼서 또 1학년 때 또 선생님들을 두 분을 제가 캘큘러스를 따로따로 들었는데 한 분이 이영수 선생님이고 한 분이 정재명 선생님이셨어요. 부부. 예. 근데 예. 이영수 선생님은 항상 그 수학자가 굉장히 멋있다고 계속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가지고 진짜 그런가 이제 수학과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학번이 반절짜리 학사라는 별명을 갖는 것처럼 학교는 노상 뭐 문 닫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학점 좋은 거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잘한다, 고수다 이런 친구 대부분 학점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그날 저녁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풀어보고 뭐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근데 4학년 때 이제 제 학부 때 멘토 교수님은 김재필 교수님하고 김종식 교수님이셨는데 그냥 뭐 꼭 굳이 멘토라기보다도 그 아침에 하숙집으로 김재필 선생님이 전화를 주실 때가 꽤 있었는데 자네 이따가 내 방에 와서 차 한잔 하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날 데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데모에 가지 말고 자네를 내가 잡아두겠다는 뜻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식 선생님이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때가 됐다고 수학을 하든지 회사로 가든지 운동권에 남든지 뭐 셋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그때 김종식 선생님이 자네는 수학자가 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진짜 수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학원에 가면서 그때는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된 수학자가 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을 다 알아야 되겠다. 참 굉장히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학원에서 첨단 수학을 깊이 조금 공부하면서 알아갈수록 그 수학 선진국들과 격차를 절감하고 도대체 언제 이토록 심오하고 아름답고 어려운 수학을 만들어 놓았나? 우리는 이거 언제 따라잡지?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생에 이게 가능이라 할까? 이런 생각들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들이 종종 만나서 술 한잔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그때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 훌륭한 수학자, 선구적인 수학자들이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막 선생님, 임덕상 선생님, 공경환 선생님. 이분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는 못했지만 미국, 카나다와 미국에서 아주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 그런 세 분을 상함을 듣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이분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세 분이 이막 선생님, 임덕 선생님, 공경환 선생님. 앞에 두 분은 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고 6.25 직전에 공경환 선생님은 남쪽 신이고 그리고 공경환 선생님은 90세를 넘기시고 장수를 하셨는데 임덕 선생님은 굉장히 짧게 50대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막 선생님, 우리 김도환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막 선생님을 뵌 적은 없고요. 임덕 선생님하고 공경환 선생님은 여러 번 뵀었습니다. 제가 미시간서 공부할 때 공경환 선생님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과장으로 계셨고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여서 가끔 가서 파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분이 애나보러 오시기도 하셨고
이막 선생님은 소위 랭글랜드 문제라고 현대 수학의 하나 이정표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한 그 랭글랜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사 마치고 석사장교 마치고 이제 미시간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그때 석사장교 하던 게 2월 말부터 3월부터 9월 말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유학 준비를 못해서 제 후배인 오윤근 선생은 마치 신체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도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저 유학 준비를 하는데 너 원서 얻을 때 2장씩 얻어라. 내 것까지 하나씩 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원서 낼 때 한 50불씩 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비가 아까워서 학교는 5개만 원서를 냈습니다. 주립대학 큰 거 3개, 그 다음에 사립대학 2개. 사립대학은 하버드 프린스턴을 냈고 주립대학은 미시간, UC 버클리, UC 위스콘신 3군데를 냈는데 사립대학은 다 떨어졌고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유학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갈 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인이 와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학생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여기는 뭐 학생 수 8, 9명씩밖에 안 뽑으니까 1년에 워낙 소수를 뽑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부 때 학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립대학에서는 다 받았는데 그 미시간 대학이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1.5배 준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결혼할 생각이 좀 있어갖고 결혼해서 이 각시를 굶길 수는 없다.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간 대학도 큰 학교고 워낙 쟁쟁한 수학자들이 많아서 내가 가면 어떤 분야를 찾아서 좋은 분야를 찾아서 할 수 있겠다. 저는 유학 갈 때 무슨 분야를 하겠다고 맘먹고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세상에 있는 수학은 다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수기하기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옆에서 자꾸 그런 수학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시간 대학이 참 좋은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이고 외국인 학생이나 굉장히 그런데 굉장히 케어도 잘해주고 소사이티 전체가 도시 전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게 미시간 풋볼 스테디움인데요. 미시간하고 원수 같은 관계 있는 학교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인데 여기 지금 우리 김병원 선생님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응? 예, 서로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렇지만 서로의 라이벌이 있어서 또 서로 도움되는. 밉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참 미국이 그런 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아주 절대로 지기 싫고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88년에 중간에 87년에 한 7개월 동안 파리에 그 지도 교수를 따라서 갔다 왔고요. 그래서 8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제 졸업 논문인데 온 쿤마스 오피스. 제 지도 교수님이신 돌라즈프 교수님.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84년에 결혼해서 유학 간 1년 만에 돌아와서 결혼해서 애나버에 가서 그해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패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제 논문의 제목은 온 쿤마스 오피스지만 실제로 논문은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돌라프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과목을 들었냐고 하길래 이러이러한 걸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도움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대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게 이제 코스웍을 안 했으니까 그 그리피스가 쓴 한 500페이지짜리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주면서 그걸 읽고 오라고. 근데 러시안 스쿨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샤프레비치 학생이었는데 샤프레비치가 강의 안 들었다 그러면 뭐 알지브라익 토폴로지를 안 들었다 그러면 알지브라익 토폴로지 책 하나 주고 일주일 있다가 와서 발표하라 그런대. 그러니까 공부를 겉핥기로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본질을 꿰뚫고 디테일은 체크는 못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하고 공부하는 그런 굉장히 그 빠르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가 그때 첫 번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면서 읽는 그런 거였는데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제가 문화적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좀 읽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했다고 문제를 좀 달라고 하니까 문제를 하나 찾아오래요. 자기도 문제를 찾았지 선생님이 주신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저 문제를 하나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찾고 제가 그 문제만 하기에는 좀 좋은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기로 했고 이제 대수공면 이렇게 건설하는 문제였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문제가 꽝이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그런 류의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혹시 선생님이 풀다가 좀 안 풀린 문제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받았던 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풀고 갔더니 생각보다 빨리 풀었다고 하나를 더 주시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문제 2개, 제가 하나 문제 하나 해서 3개를 묶어서 논문을 냈습니다. 88년에 졸업하고 이제 유타 대학으로 갔는데요. 근데 당시 제가 또 학운이 좋았던 것이 유타 대학이 당시 막 대주기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집결지였습니다. 여기 허브 클레멘스 교수가 동부에 있다가 유타 대학 수학과에 학과장을 오면서 학과를 키웠는데 내가 88년에 갔더니 이미 콜라가 저보다 한 살을 많지만 학위는 3년 전쯤 받아가지고 이미 콜라가 그 유타 대학 수학과에 교수로 와 있었고 그다음에 모리 교수가 90년에 필지 메달을 받았는데 그 필지 메달을 받았을 때의 업적을 이미 그때 거의 완성한 상태여서 유타 대학에 매년 한 학기씩 왔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 리드 교수 뭐 등등 당시 그 세계 그 대수교학계를 끌던 분들이 이끄는 분들이 다 유타에 오셨었고 지금 뭐 콜라 교수도 프린스턴으로 옮겼고 클레멘스 교수님도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옮겨가셨고 그래도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헤이컨 같이 그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를 받은 헤이컨 교수 현재 유타 대학에 있고요. 유타가 잘 아시다시피 몰몬들이 만든 학교, 몰몬이 뭐 재정 일치로 독재하는 그런 주죠. 근데 이제 몰몬들이 그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대학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몰몬 처치를 태브나클 처치라고도 하고 몰몬 처치가 그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한번 솔레이키티를 가면 한번 들볼 만한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데 저희가 농담 삼아서 유타 수학과가 태버너클 콰이어 오브 알지브라익 지오메트리라고 태버너클 콰이어 오브 쓰리폴드 그때 한참 3차원 대수다행체 연구를 모리 교수가 시작하고 중요한 결과들을 냈던 그때 당시 콜라도 마일스 리드도 사실은 모리 교수 혼자의 업적이 아니라 이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일본의 가마타 교수도 그렇고 집단적인 도움으로 만든 건데 모리 교수의 업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필지 메달은 공동 수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학문적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도움도 받고 배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대수기학 연구 이제 하면서 이 2편이 제가 졸업 논문을 발췌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첫 번째가 나고야 메스 저널에 실린 건데 1990년 제가 유타에 취직하자마자 투고를 해서 투고한 이후에 2년, 보통 수학은 한 2년 걸립니다. 심사가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고 또 백클럭도 있고 기다려야 돼서 또 일부러 약간 수학은 억셉됐다 해서 바로 출간하지 않고 혹시라도 좀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자 본인이 틀린 걸 찾을 수도 있고 약간 숙성시키는 기간을 둡니다. 그게 보통 한 6개월에서 커머셜 출판사는 보통 한 6개월, 그다음에 이런 대학 출판사들은 보통 1년 반 정도. 그리고 또 수학은 또 대학교에서 나오는 대학교 출판되는 저널 중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애널스 오브 매스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나고야 매스 저널은 나고야 대학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자기들이 핸들하기 힘들다고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다가 넘겼고 온라인 파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논문은 1997년 졸업한 지 거의 9년 만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임프루브 하려고 갖고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제가 91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시 이제 연구를 좀 놓고 있었는데 제가 93년에 그 버클리 MSRI에 그 대수기하 집중 계절학기가 있어서 가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2달간 체제비 주고 비행기표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갔더니 그 제 지도 교수님 소갑 선생님도 오셔서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죠. 너 뭐 하고 있냐고. 그 자네가 한국 간다고 할 때는 미국에 교수할 수 있는데 왜 한국 가냐고. 너 참 애국적이라고. 투머치 페이트리어틱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투머치 페이트리어틱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다시 이 논문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출간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지도 교수님하고 좋은 논문을 한 편 썼는데 이게 88년에 그 일본의 무카이 교수가 낸 결과를 컴플렉스 넘버 필드 위에서 복소 수체 위에서 낸 결과를 임의의 유한표 수체 위에서로 확장하는 유한표 수체는 굉장히 상황도 복잡하지만 또 아름답기도 한데 좀 상황이 굉장히 복소 수체하고 다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평생 애널스에 한 편 실었고요. 이 논문 한 편이고 제 지도 교수님도 평생 이 논문 한 편입니다. 그때 이거 억셉트 되고 난 다음에 억셉트 2006년 말에 됐는데 한 2년 반 만에 애널스가 그때 1년 통틀어서 한 25편 정도 논문 나오는 그러니까 뭐 한 이슈에 한 너댓 편에서 이슈 한 4개, 5개밖에 안 하던 그런 때라 억셉트가 대놓고도 그냥 온라인에 한 2년씩 기다려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주 진하게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거는 제가 2020년에 이거는 그 데이빗 먼포드 교수, 필즈 메달리스트인데 먼포드 교수가 처음에 존재성을 얘기했고 아무도 그 방정식을 모르고 있던 거를 제가 보리소프랑 같이 그걸 구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리소프도 돌가프 교수의 제자입니다. 제 사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또한 우리 돌가프 선생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어떨 때는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내 이걸 풀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예 틀렸다. 이러고 다시 또 이제 그거를 몇 번 하신 다음에는 맹설하셨어요. 내가 이 문제는 절대 다시 안 한다. 시간 엄청 쓰고 나중에 안 된 거 확인한 다음에는 실망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지금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고 그만두셨고 그걸 다행히 저희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제 지도자님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학자들은 미국의 NSF 프로포잘은 잘 쓰죠. 그게 통과가 돼야지 연구비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이 뭐냐면 쓰고 난 다음 그 프로포잘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 날로 프로포잘 내용을 싹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주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또 새로운 문제, 새로운 관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하지만 또 계속 다른 문제. 그래서 수학은 그 연구비 나중에 평가할 때도 처음 프로포자를 얼마나 가까운가를 전혀 보질 않고 얼마나 획기적이고 좋은 업적을 냈는지 그걸 봅니다. 제가 또 뭐 대한수학 회장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좀 연구를 좀 놓았다가, 그렇지만 연구를 놓아도 여전히 바쁘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 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논문 심사에 가장 많이 쓰는데요. 논문 심사는 익명으로 하는 거라서 어디 가서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도 못하고 이력서에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논문을 한 너댓 편 심사하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년에 절반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명 과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하시는 분들하고 논문 심사 과정이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실험하시는 분 어차피 똑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반복을 못 해보니까 이제 그 논문을 제대로 기술을 했는지 실험을 제대로 했을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으면 실어주는 그런 방식이지만, 우리 수학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필 들고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옛날에 과거 포닥이었던 이경석 교수, 현재 지금 포항공대 교수인데요. 그 친구랑 현재 1년에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레멘스 교수님은 현재 그 이용남 교수의 지도 교수였고요. 그때 그러니까 유타가 굉장히 대수기하가 좋을 때 그때 와서 이용남 교수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학 논문 한쪽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수학 논문은 대체로 사진도 없고 색깔도 거의 안 쓰고 거의 대부분 다 흑백입니다. 도표 같은 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 기하적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적 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화된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5차원 상태를 2차원으로 약화시켜가지고 만든 그림이라서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그걸 보고 4차원, 5차원을 상상해서 기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리는 그림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학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랬다가 수학 쪽에도 좀 행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하시는 분이 워낙 적어서, 이 사진은 2018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ICM, 그때 제가 초청 강연했고요. 그다음에 제 옆에가 모리 교수고 그때 그 IMU 회장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허준희 교수입니다. 네, 허준희 교수 그때 초청 강연을 했고, 그 뒤가 제 뒤가 고계원 교수님, 아주대학 명예 교수님, 그리고 옆에가 이양숙 교수, 지금 저 이대 총장 하고 계신. 제 강연 끝난 다음에, 제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제 강연 끝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제 강연 여기 있네요. 예, ICM 초청 강연은 4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제가 한 업적을 한번 소개할 수 있어서, 이때 제가 그때 그 페이크 프로젝트 플레인 그 얘기도 여기다 했고요. 사실은 저 KC 서비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 ICM에 그때 제가 대한수학 회장의 자격으로 이게 7월 달이었는데요. 그 원래는 저 상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 러시아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 팬데믹 때문에 또 팬데믹이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사실은 세계 수학계가 러시아를 보이콧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반납을 해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그때 당시 러시아 그 조직위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었는데 둘 다 그 필즈 메달리스트였습니다. 오군코프하고 스비르노프하고 그 두 사람이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유치하는 것부터 고생하고 사실 2018년에 러시아가 유치할 때 푸틴이 자기 오른팔을 전용 비행기를 태워서 브라질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면 이거 다 해준다. 그렇게 해놓고 유치해놓고는 가서 전쟁 벌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헬싱키에서 그냥 그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하고 총회는 이제 대면으로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ICM 국제 수학자 대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7월인데 이게 7월인데 2월 1일자로 대한민국이 그 수학의 최고 등급 5등급 승격이 됐기 때문에 한국 대표단 5명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김도환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게 그 제너럴 어셈블리 하는 빌딩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그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 때 이 헬게 홀든이라고 IMU 국제수학연맹 사무총장이 그 사후 보고 그러니까 이미 투표로 오래전에 결정이 난 건데 저희는 2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총회 때 총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룹 1으로 들어왔다. 인도네시아가 그룹 1에서 그룹 2로 승격했다. 그 다음에 칠레, 덴마크, 포르투갈이 그룹 2에서 그룹 3로 승격했다. 대한민국이 그룹 4에서 그룹 5로 올라갔다. 헬게 홀든이 말이 all the way to the final stage. 제가 2021년 11월 달에 헬게 홀든한테 유치 제안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바로 다음 날 답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딱 한 줄, very impressive.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젊었을 때 학부 다닐 때는 우리 생에 언제나 해보나 했던 그런 일들을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겁이 많고 뭐가 될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가 또 막상 되고 나니까 뭐 별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허준희 교수 그 필즈 메달 수상 강연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인 참석자들이 같이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허준희 교수 항상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굉장히 잘 써요, 이쁘게. 저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뭐 여러 가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되게 많죠. 헌법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하위 개념으로 과학기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학문은 신장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문, 그러니까 뭐 학문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정부의 책무라고 써 있는데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좀 약할 때 만들어진 법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은 그냥 경제발전의 하부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 그 과학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들이 직접 설계해야 되지 않나. 미국은 뭐 대통령 힘도 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뭐 과학기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북한도 그렇지만 과학기술은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시도 내려오고 가끔씩.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 과학이 세계 10위권입니다. 수학이 대략 10위권, 물리화학도 거의 그 정도권이고요. 10위권 초반. 그다음에 기술은 뭐 산업기술은 좀 더 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따라서 각 분야에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림원에도 많이 계시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하고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 단계부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그래야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뜨고 있는 AI, 기초과학, 기반기술, 인문사회 연계도 필요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AI를 위한 기초과학, 기초과학을 위한 AI. 사실은 요새 AI가 굉장히 뜨고 있지만 앞으로 AI 관련된 기술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리스크도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현재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고 왜 만든지도 설명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AI, trustworthy 또는 설명이 가능한 AI, explainable AI 이런 것들은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그냥 작동이 잘 되니까. 근데 현재 이제 그 작동 잘 되는 것만 갖고도 산업적으로는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딘가에서 막히기 시작할 때 그걸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AI와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중요하고 뭐 또 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국책으로 정해서 지원하긴 하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학문 생태계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학을 빌어서 말한다면 현재 거의 세계 10위권인데 앞으로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마치 바둑으로 치면 18급에서 한 3단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 단 올라가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뒤로 처집니다.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바이올로지는 조금 요즘 각광을 받는 분야라서 조금 인재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우수 신진 인력을 유인하고 성장시키는 거를 모두 수단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생애 주기별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걸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보완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생 장학금이 확충되었고요. 포닥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포닥 월급이 조교수로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수 인력을 여기로 끌고 들어오려면 좋은 일자리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장학금 많이 준다고 포닥 월급 많이 준다고 그렇게 해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직업,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희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이 사립대학보다 교수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이 보통 보면 많아봐야 수학과에 예를 들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일본의 거점 국립대학들은 최소한 50명이 넘습니다. 미국의 주립대학들도 다 50명이 다 넘죠. 미시간 대학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매스가 생겨서 거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지금도 자꾸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는데 대학의 교수 자리나 연구직 자리 늘려서 어떡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진짜 투자를 하고 할 생각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한테 미래에 가능한 직업이 눈에 보여야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대학원생 장학금 확충, 뭐 포닥 처우 이런 거는 단기적인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학 지금까지는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향후 발전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수학자라서 요즘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관심 갖는 AI 관련된 것이 무언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Math for AI, AI for Math. 수학을 위한 AI, AI를 위한 수학.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기본 설계는 수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다변수 미적분학, 그다음에 확률, 스토캐스틱 어널리시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AI가 가장 못하는 게 수학입니다. 예를 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제너러티브한 모델이어서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확률론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건데 수학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와야만 하는 단어가 와야지 확률론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수학을 AI가 가장 못하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AI가 수학 논문을 읽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소위 우리 수학 분야에서 세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2의 G-1, 2의 G승 마이너스 1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괄호 또 열고 2의 G-1승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돼 있는데 AI를 딱 쳐보시면 2의 G승 마이너스 1을 뭐라고 2G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G는 또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2의 G승 마이너스 1을 2G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2G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논리가 쭉 다 맞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런 걸 전부 다 사실은 뭐 레저베이션 안에 R이 몇 개인가 이런 걸 세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토큰으로 보지 이걸 하나하나 철자로 보지 않는. 그래서 현재 그 빼어난 수학자들 중에 이 포멀리제이션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현재 지금 테리 타워도 현재 이거 하다가 조금 좀 지친 것 같고요. 혼자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게 군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젊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여러 상황들을 컴퓨터를 진짜 체크하고 다 해봐야 되니까 한 20명 정도 데리고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그 히로나카 교수님이 레졸루션 오브 싱귤러리티로 필리 메달을 받으셨고 컴플렉스 넘버 필드에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처럼 포지티브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유한 표수체에서 또 하려고 평생을 그걸 하셨는데 몇 번 하셨다고 논문을 써서 우리 대한석회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하신 적이 이분이 한국을 좋아하셔서 근데 현재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걸로 제가 그거 핸들링 에디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리젝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현재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로나카의 컴플렉스 넘버 필드에서 한 문제를 포멀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AI를 훈련을 시켜서 포지티브 캐릭터리스트도 한번 해보게. 물론 포지티브 캐릭터에 성립하는 여러 가지 특이 현상들을 또 역시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AI에다가. 현재 또 반면에 제미니라는 그 구글 이게 제미니를 수학을 훈련시켜가지고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어요. 6문제 중에 5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주역으로 참가한 그 정준혁이라는 현재 브라운 대학의 그 수학 교수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미니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구글하고 계약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재민이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고요. 재민이는 포멀리제이션을 한 게 아니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랭귀지 모델 훈련을 잘 시켜서 짧은 수학 문제들을 풀게 하고 잘 풀면 맞았다고 자꾸 점수를 주는, 그래서 이 AI를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그 짧은 단문의 수학으로 훈련받은 AI가 좀 어렵다고 하는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래도 우리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AI는 대학 학부 수준의 수학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조만간 그런 것도 이해하게 돼서 얼마 안 있어서 대학원생 수준의 조교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근데 언제쯤인지는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 쪽에서 기업들이 AI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펀더멘털한 문제들을 하라고 뭔가 지원해야 되고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수학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제 물리나 화학,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쪽도 유사한 문제들이 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월 달에 2달 전에 중국에 갔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중국 과학기술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학자들이 우리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랬었고, 우리가 솔직히 속으로는 한 수 아래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제 분야, 대주기화 쪽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수학자들의 최소한 5배 내지 10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하나 하면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 싱퉁 야오 교수가 초청해서 제가 안 가다가 한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경하려고 갔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모리 교수, 상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시상식에 참석해가지고 했고요. 제일 끝에가 곽시종 교수, 현재 대한수학회장 한림원 회원이죠. 그리고 다른 두 분은 한 분은 후단대학 교수인 중국분, 또 이제 중국과학원, 이런 분들이 중국이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워낙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제 중국의 지원 모델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현재까지는 아주 성공하고 있고, 일단은 중국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나 변호사 이런 게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공계를 가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잘하고, 그리고 중국의 젊은 친구들의 인생 목표가 원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원사의 권한을 조금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는 종신이었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권한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처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죠. 꼭 돈이 모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맨바닥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정책이 있었지 않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뭔가 좀 다른 방식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뭔가 과학기술자들이 대접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렸을 때는 나 다 과학자 된다고 다 그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애가 거의 없다 그래요. 한 20명 만나면 1명 정도나 과학자 되겠다 그러고, 이게 뭔가 과학자가 대접받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도 아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에서 나온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그러면은 예. 러시아를 굉장히 치는 게 이제 여러 글에서도 보고 그런데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수학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레벨을 올리는 거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교육의 수학을 우리나라도 러시아만큼의 고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지 그 러시아가 수학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적은 것이 저는 소설에도 보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 수학을 상당히 많이 적으래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그 피터 대제 때부터, 피터 더 그레이 때부터 러시아가 유럽의 중앙 무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왕조들 뭐에 지지 않으려고 그 과학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거기서 스카웃돼서 오랫동안 거기서 연구를 하셨었고요. 나름 그러니까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같은 이런 미적분학을 발견한 그런 전통은 러시아에 없지만 러시아가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 수학적인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 하면서 약간 거기도 역시 중국처럼 뭐 법조인이나 의대 이런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특히 이제 그래서 그 소위 그 영재학교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젤마노프 교수님이라고 러시아 출신 필드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 노보시비리스크 그러니까 아주 러시아에서는 촌동네죠. 거기에서 그 학교 영재 교육을 받고 대학도 거기서 졸업을 하신 분인데 나중에 필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학생 때 그 영재 교육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체계화돼서 마치 꼭 체조 선수들 육성해서 키우는 것처럼 수학, 과학, 영재들도 학부 때부터 키우고 제 지도 교수님도 본인 말씀으로는 아마 시험 봐서 들어갔으면 모스크바 스테이트를 못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왜냐면 자기가 당시 이렇게 잔실수를 잘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두 개를 잘 틀린대요. 근데 그 영재학교 선생님이 얘는 굉장히 재능이 있으니까 뽑으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공정하지 않다 뭐.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좀 사회적인 플렉서빌리티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공계를 중시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제정 러시아 때부터 내려왔던 수학, 과학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그 존중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현재 근데 좀 요즘 러시아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러시아에서 잘하는 수학자들이 해외로 떠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생산하는 러시아 인재들도 이제 좀 수학이나 물리 말고 다른 분야 속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영재학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시피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지면 너나 없이 우리 동네도 다 만들고 저 동네도 다 만들자고 그래서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과학고등학교 처음에 과학고등학교 만들었다가 또 과학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영재학교 하나 만들었다가 또 이제 영재학교도 여러 개를 만들고 뭔가 한두 개 잘 하고 있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러시아하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인도 IIT, 그러니까 인디안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IIT 공대가 입학 시험을 최소한 대학 1학년 수준의 수학, 물리, 화학 이런 문제로 냅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이 딱 수학, 물리, 화학 3개밖에 안 봅니다. 일본은 많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제가 일본에서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그 생물학 교육을 러시아 수준으로 올려서 이걸 편집해서 가르쳐 보니까 이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수준을 낮췄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도 한때 그 유토리 교육이라고 이게 놀리는 그 교육하다가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 완전히 고등학교 바꿨죠. 그러니까 일단 학생 대학 들어와서 워낙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물론 이제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그대로 살아 있을 겁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교육하고 거의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천재들은.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밑에 그 많은 인력들이 그래서 일본은 유토리 교육을 완전히 포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옛날식으로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근데 또 일본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각 대학별로 본고사를 따로따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가이드를 줘요. 이런 걸 공부해야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다. 교육과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들 뭐 게이오, 와세다, 뭐 동경대학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뭐 전국의 대학의 입시 문제까지 뭐 이게 교과 과정을 벗어났니 많이 하면서 간섭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입시 제도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많이 공부하는 걸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공부가 싫은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도 다 싫어합니다. 수학을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여전히 싫어합니다. 그럼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계속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계속 쉽게 해서 가르쳤는데 여전히 고3쯤 돼가지고 수학 포기한 학생들은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괜히 그러니까 위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조차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미국도 한 10년 전부터 한국을 본받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그 수학교육, 과학교육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 미국 그게 엉망이다.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만큼 수학교육, 과학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얘기해 준 없어요. 네, 그러면 제 느낌만 한마디 말하고 제가 이거 우리나라 수학이 꽤 초보에서 주역으로 등장한 것까지는 제가 봐왔는데 그게 더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그 2006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그 초청 강연자가 3명이 나왔고 그리고 2010년 그다음에 2018년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가 빨리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 발전한다는 게 지금 10위권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 올라가는 예.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또 제가 저 IMU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견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럽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뭐 각자 다 자기 나라 많이 하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유럽을 많이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소외된 지역을 챙긴다고 아프리카도 챙기고 남미도 챙기고 오세아니아도 챙기는데 결국은 그걸 챙기는데 아시아 걸 뺏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적절히 외교적으로 한번 이의를 제기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실력도 길러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일본이 그 소위 그 단카이 제너레이션이라고 전후 태어난 세대들 1946년생부터 한 55년생까지 굉장히 투툼한 여기 지금 뭐 모리, 무카이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단괴 세대들입니다. 모리 51년생, 무카이 53년생, 인구도 제일 많고 인물들도 제일 많았던 그리고 현대 수학의 기라상 같은 일본 인물들이 다 그때 세대들입니다. 근데 일본도 뭐를 지금 굉장히 해석하냐면 지금 젊은 세대가 그때만 훨씬 못하다.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도 나중에 좀 있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런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제51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마치겠고요. 강연장 로비에 간단한 음식과 그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담소를 나누시죠. 다시 한번 박수.